빛의 이중성 약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잠깐 그 하동하면서. 하면서 네. 자, 빛이라고 하는 애는 대단히 특이하다. 빛은 파동이다. 파동이라서 파동의 성질을 갖는 게 당연하다. 자, 근데 빛은 파동이면서요. 입자의 성질도 갖는다. 그래서 이 빛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거죠, 이거. 됐죠? 그래서 빛은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 토마스 영이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이 간섭이라고 하는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입증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빛이 입자라는 건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전 효과를 실험했다.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이 입자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빛의 이중성이 증명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빛의 간섭 실험을 토마스 영이 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데, 빛의 간섭 실험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는 광원장치가 촛불이었어요. 촛불에서 이렇게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이 빛의 간섭 실험을 할 건데, 간섭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하나의 파장이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 개의 파장이 일어나면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뚜렷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개의 파장들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간섭 효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뿐이죠. 하나의 파장이 나오면 간섭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빛에는요, 여러 가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들이 빨주노초, 파남모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중에서 간섭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야 됩니다.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기 위해서 됐어. 네, 작은 하나의 틈만을 뚫어놓는 거죠. 하나의 틈만을 뚫어놓은 단일 슬릿을 만들어요. 이렇게 단일 슬릿을 통과하는 하나의 파장만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한 파장만을 걸러내기 위해서 단일 슬릿이라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파장 중에 하나의 파장만이 여기를 통과하겠죠. 됐죠? 통과하면서 여기가 또 하나의 파월이 되면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회절이라는 게 일어나요. 회절이라는 걸 하면서 하나의 파장이 퍼져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이제 이중 슬릿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여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랑 여기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 곳을 통과하게끔 할 거라고요. 그래서 구멍에 두 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다. 이중 슬릿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미 하나의 파장이 퍼져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S1, S2라고 하는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빛이 나가게 하면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빛이 회절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두 번째 구멍에서 뻗어나온 빛도 이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개의 빛이 만나겠죠. 이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나온 각각의 빛이 특정한 빛이 여기 이런 데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같은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만나니까 당연히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겠죠. 됐죠? 그 간섭 중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보강에 의한 무늬가 나타날 거고요.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은 상세에 의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걸 비치니까 그 효과가 비칠 수 있게끔 스크린을 설치해요. 스크린을 설치해서 빛이라면 보강이 일어나는 부분은 더 밝게 보여요. 상세가 일어나는 부분은 더 어둡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정상파를 그려본 것처럼 보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세가 일어나고 보강이 일어나고 상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은 더 밝게 보이고 그 다음은 어둡고 더 밝게 보이고 어둡고 더 밝게 보이고 어둡고 라고 하는 무늬가 반복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퍼져나가게끔 비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해요. 자, 이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빛이 이중 슬릿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생기게끔 하죠. 그래서 단일 슬릿의 역할은 뭐냐? 단일 파장으로 걸러내는 거다. 이중 슬릿의 역할은 뭐냐? 각각의 빛을 회절시켜서 두 개의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 슬릿이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S1이라고 하는 곳과 S2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것 뿐이죠. 이거는 면도날 두 개를 딱 붙여놓고 유리판에다가 긁었을 때 생기는 간격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간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길이죠. 이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할 거지만 사실은 이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광원에서 나온 빛이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뻗어나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빛이 모이겠죠. 그렇죠? 만나겠죠. 그 특정한 위치를 우리가 P라고 하고요. 자, 이중 슬릿하고요.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라지 L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두 슬릿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실은 여기서 출발한 빛이 직진해서 여기까지 와요. 됐죠? 여기서 출발한 빛도 여기서 이렇게 직진해서 온다고요. 그래서 두 개의 빛이 만나는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거리 차이를 남다라고 하고 한국말로 경로차라고 읽어요. 이 경로차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S1에서 P까지의 거리에서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뺀 값인데 항상 양수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표시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로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201페이지 보면서 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201페이지 보세요. 그거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경로차가 생겨요. 그러면 이 경로차에 의해서 P까지 빛이 오게 되는데 이 경로차가 얼마냐? 경로차가 선생님 2cm예요? 3cm예요? 몇 cm인지는 의미가 없는데 이 경로차가 만약에 2cm든 3cm든 상관없이 이 경로차가 안 나는 지점이다. 그러면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경로차를 계산했는데 딱 그 아이의 한 파장만큼의 경로차가 일어나는 곳이다. 여기 보강 간섭이에요. 경로차가 두 파장만큼 일어나는 곳이다. 여기 보강 간섭이에요. 세 파장만큼 일어나는 곳이 경로차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파장이니까 2cm인데 경로차를 구하니까 6cm야. 그럼 세 파장만큼의 길이 차이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럼 보강과 보강 사이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와 얘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 2분의 남다라는 곳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보강과 보강 사이가 정확하게 상쇄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3남다인 곳도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됐죠? 보강과 보강의 정확하게 가운데 2분의 5남다인 곳도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이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보강과 상쇄가 일어나는 곳은 몇 미터 떨어진 곳이냐가 아니고 몇 파장 차이가 나는 곳이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알아낸 사람이 토마스 영입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이걸 일반식으로 만들어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에 일반식. 그게 뭐냐면 2분의 남다에 그래서 2m인 곳이죠. 자, 이때 m은요. 0부터 순서대로 자연수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0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경로차가 0인 곳, 여기가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두 번째 보강 간섭은 m값에 1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경로차가 남다인 곳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보강 간섭은 이 집어넣어 보세요. 경로차가 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남다 나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로차가 얼마 나느냐에 따라 몇 번째 일어나는 보강 간섭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 이걸 일반식으로 만든 사람이고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도 일반화 시켰습니다. 토마스 영이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인 곳이 바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경로차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보각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똑같이 m자리에 0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람다인 곳이 됐어.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m자리에 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람다인 곳이에요. 됐죠? 이런 식으로요. 경로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이 결정돼 있다. 결정돼 있다. 그래서 보강이 일어나는 부분은 더 밝은 빛이 어둡고 더 밝고 어둡고 더 밝고 어둡고 더 밝고 이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런 무늬가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정확하게 가운데로부터 여기는 경로차가 0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자. 이제 물투에서 할 건데 살짝 들어두십시오.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로차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나간 빛과 여기서 나간 빛의 거리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태양에서요. 빛은 평행하게 지구로 옵니다. 근데 지구까지의 거리가 더럽게 멀어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오는 빛과 약간이라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 빛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간격이 멀어져서 이 빛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나가는 방향으로 오는 빛들만 지구에 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됐죠? 근데 정말 각도가 코딱지만큼 차이가 나서 별 차이가 없다면 정말 각도가 코딱지만큼 차이가 나는데 차이는 어쨌든 나. 그럼 별 차이는 없어도 도달은 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여기가 태양, 여기가 지구야. 선생님은 칠판이라는 한계 때문에 거리를 이렇게 그린 거지만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S 그 광원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고요. 이 두 개의 빛은 각도 차이가 약간은 벌어져도 거의 나란한 빛입니다. 거의 나란하게 가는데 됐어. 거의 나란하게 가는데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서 됐어. 두 개가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각도가 살짝만 달라서 만나게 돼.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살짝만 달라. 그랬을 때 두 개의 거리 차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만큼이 둘의 경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하고 이 선이 거의 평행하다 보니 됐죠? 거의 평행한 두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이 둘의 길이 차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각도는 정말 코딱지만큼의 차이밖에 없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요. 요 길이 차이만큼. 요 길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구한 경로차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조금 느껴보세요. 그림에 왜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그릴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랬을 때 수선에 발을 냈을 때 여기가 90도인 거 보이세요? 이게 직각 삼각형인 거 보이세요? 피타죠, 피타.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경로차라고 했던 델타 값은요, 사실은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요 별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뭘로 계산할 수 있어? D 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 됐죠? D 사인 세타 값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알겠지만 요 세타의 크기와 똑같은 세타가요. 요 중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을 때 그래서 요 각도가 바로 세타예요. 요 각도가 세타죠. 요 각도가 세타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이 예쁘지 않은 그 책을 보시면 돼요. 고각도가 세타인 이또한 직각삼각형으로 하얀색 직각삼각형과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입니다. 닮음.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의 길이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하셔도 돼요. 사인 세타 값은. 맞죠? 근데 이 세타가 각도가요. 0.000001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략 이 값이 뭐랑 같으냐면 d 탄젠트 세타 값이랑 같아요. 맞아요. 자, 직각삼각형인데 각도가 코딱지만한 직각삼각형이면 각도가 열라 코딱지만한 직각삼각형이면 이 각도가 코딱지만하면 사실은 빗변의 길이나 밑변의 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렇게 해요. 물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수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인 세타 값이나 탄젠트 세타 값이나 별 차이 없어.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아하 빗변분의 높이 안 하고 밑변분의 높이 해도 되는구나. 근데 이 밑변의 길이가 라지 L이다. 그렇죠? 그러니 이 값을 라지 L분의 dx로 놓으셔도 된다. 선생님은 전체 물리학과 나오는데요. 워낙에 우주에서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을 탄젠트 세타 값으로 변환시켜서 많이 계산합니다. 많이 계산합니다. 자, 요런 값을 가지고 있다. 됐죠? 네. 이런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경론차가 한 파장 차이가 나는 지점이 보강간섭에서 그 다음 보강간섭까지의 간격이니까 요 값이 한 파장 차이가 나는 곳이. 그래서 요 계산값이 바로 한 파장의 길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의 길이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파장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다. 됐죠? 그래서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빛이 파동이라는 것도 증명했지만 빛의 파장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실험 장치를 통해서 빛의 파장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장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수식조차도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영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빛이 파동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밑에 있는 201페이지 그림 보세요. 201페이지 그림 보시면 그 그림에서 옆으로 비교해 보시면 적색광 중에 D의 간격이 0.2mm와 D의 간격이 0.4mm일 때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x, 자 x를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D분의 L이다죠. 됐죠? 이 간격이요 0.2에서 0.4로 가면서 간격이 줄어들었어요. 왜? 간격이 줄어든 이유가요 여기에 있는 D값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보세요. 세로로 보시면 간격 D가 0.2, 0.2 간격이 같은 두 개의 빨간빛과 파란색 빛입니다. 근데 빨간색 빛에 비해서 파란색 빛은 간격이 더 좁죠. 똑같이 간격이 0.2인데 얘 값은 일정합니다. 스크린까지의 거리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근데 빨간색 빛에 비해서 파란색 빛이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에 간격이 좁게 나타나요. 이걸 통해서 빨간색 빛에 비해서 파란색 빛의 파장이 더 짧다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영이다. 간섭무늬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리고 일반식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빛이라고 하는 거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일 때요. 밝기의 변화가 생기네요. 네, 이 밝기가 바로 증폭이라서. 그러면 소리는요. 크기의 변화가 생기겠죠. 보강간섭은 더 큰 소리. 상쇄간섭은 작은 소리가 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초공명 장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큰 소리가 들리는 부분까지 파장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되겠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동의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빛의 간섭, 그 다음에 소리의 간섭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섭무늬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 이 지점이 지금 보강간섭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지점은 상쇄간섭으로 바뀌어? 경로차가 남다인 곳에 보강간섭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보강이야. 그럼 잠시 후에 상쇄로 바뀌어?
아니요. 경로차가 남다의 곳은 항상 보강 간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남다의 곳은 상세 간섭밖에 안 됩니다. 한 번은 마루와 마루가 만난 보강 간섭, 한 번은 골과 골이 만난 보강 간섭.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지만 경로차가 일정하다면 그 지역은 하나의 간섭밖에 안 일어난다. 보강이 일어난 지점은 보강만, 상세가 일어난 지점은 상세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경로차가요, 이곳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조건 있어요. 조건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의 파원 S1에서요, 마루부터 시작해서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면 S2에서도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루부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위상이 같은 형태로 나올 때 그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지점에서는 마루로 발생을 했는데 한 지점은 골부터 시작해서 파동이 발생해 나간다. 위상이 반대로 나온다. 그러면 거꾸로입니다. 여기가 상세입니다. 여기가 보강입니다. 반대 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리원은 같은 위상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위상의 파동을 만들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설명하고 있지만 물투는 반대 위상으로 나왔을 때까지도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같은 위상일 때만 이 경로차가 있는 곳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까 준혁이가 질문했던 게 8번과 9번이었습니까? 네. 자, 지금 봤던 이 그림이 토마스 영이 실험했던 그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8번 보시면 5점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에 도달하는 두 빛의 경로차는 얼마겠습니까? 이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O 지점에서요. 네, O 지점은 두 개의 이중 슬릿에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 가운데, 그래서 경로차가 얼마인 곳? 0인 곳. 여기를 O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그 다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한파장 차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5에서 첫 번째 어두운 부분은요. 그럼 여기 보강이고 여기가 보강이면 첫 번째 어두운 부분이 이 가운데죠. 여기가 상세죠. 그러니까 반파장 차이라는 곳이야 2분의 1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강과 상세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문제 잠깐만 풀게요.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네, 이런 새끼들이. 자, 우리요. 저번 시간에 숙제가 몇 페이지까지였어? 오늘 영하 11도? 영하 11도 정도까지 내려가네요. 저번 시간에 숙제가요. 162부터 169까지, 그 다음 180부터 185까지. 6이었대요. 그죠? 네, 162부터 169까지 질문 있을까? 162부터요, 169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나 확인해? 없어. 괜찮아. 넘길게. 180부터 185까지 질문할 거 있나 봐봐. 전반사.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전자기파는 우리가 앞서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 해서 건너뛰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게 200페이지에 있는 소리와 빛의 간섭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간섭이라는 건 배우지도 않았는데 시험 문제 봤던 거잖아요. 212페이지. 자, 212, 213페이지요. 자, 5분 준다. 5분 안에 해결. 212, 213. 지금 변이가 방향도 포함이에요? 변이는 벡터 값이죠. 이동거리는 스칼라 값이고요. 네.
됐어요? 자, 212페이지, 213페이지에서 질문. 칠번 개강한 1월 반에 있냐? 왜 이걸 개강이냐? 그러면? 자, 몇 번? 연우야, 몇 번? 저 7번이요. 7번. 또 다른 사람 7번만 하면 돼. 7번 봐. 7번 보시면요. 그림가는 고리를 이용해서 비누막을 만든 후에 연직으로 세우고 백색광을 비추었을 때 비누막이 무지개 빛을 띠는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가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비누막에서 나타나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갯빛이 비누막에서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게 비누막처럼 아주 얇은 막 있죠? 그걸 우리가 얇은 막 간섭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비누방울이 있으면 비누방울에 이제 이렇게 비누방울에 두께를 이렇게 그린다. 사실은 비누방울 두께는 연락이 작잖아요. 자, 이렇게 그린다. 그랬을 때 빛이 이렇게 오다가 비누방울 첫 번째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빛이 있고요. 일부는 굴절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나요. 됐냐? 됐냐? 비누막이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고 이 두께를 D라고 한다면 빛이 오다가 비누막 앞부분에서 반사돼서 가는 빛이 있고요. 비누막을 통과해서 굴절해서 갔다가 반사돼서 오는 빛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빛이 만나서 여기서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파장이 얼마냐에 따라서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가 다르겠죠.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다른데 파장의 길이가 다 다른데 여기에서 이 두께를 통과했을 때 다시 반사해서 오는 빛과 이 빛이 만났을 때 여기서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들이 간섭을 해서 빨개 보이고 파래 보이고 초록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비누막에 보면 비누막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얇은 막을 통해서 간섭된 빛들이 나타나서 색깔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화장실에 가서 목욕할 때요. 자,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다가 비눗물을 만들어서 흘려보내시면 중력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흐르면서 비누 그 거품의 두께가 위치마다 다 다르죠. 위치마다 다 달라요. 그랬을 때 빛을 비추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온 애와 여기를 통과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와서 만난 빛과 여기를 이렇게 가서 반사된 빛과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갔다가 반사돼서 온 빛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리의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파장이 간섭을 할 때 파장의 길이마다 간섭 위치가 두께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다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이게 얇은 막 간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자, 그래서 위와 같은 현상과 관련된 빛의 성질은 간섭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그랬는데 얇은 막의 두께는 아래쪽이 위쪽보다 두껍다. 비누막의 두께는요 아래쪽이 위쪽보다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비누방울이 아래로 흘러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비누막의 두께에 따라서 나타나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네, 파장의 길이가 달라서. 그 다음에 디귿. 비누막이 빨간색을 비추면 무지갯빛이 나타날까? 아니, 빨간색 안에는 빨간색밖에 없어서 나머지 색깔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섭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기에 이제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은 푸셔야 되고요. 뭐 여기서 얇은 막이 이제 간섭에 혹시 계산이 있을까봐. 얇은 막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서 뒤에 있는 9번, 10번은 안 하시면 됩니다. 8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1번부터 8번까지 시작.
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제가 할 거 3번. 3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두 스피커 A, B를 1.5 간격으로 두면 이라고 하는 스피커는 소리 나오잖아요. 소리라는 파동의 간섭도 일어나요. 그래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부분, 더 작게 들리는 부분이 보강과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1.5m 간격에 있을 때 정면에서부터 2m 떨어진 지점에서 소리의 크기를 관찰합니다. 두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파장을 변화시킬 때 관찰자의 위치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소리의 파장 중 가장 긴 것은 뭡니까? 라고 했는데 이 두 파원의 간격은 1.5야. 그죠? 그리고 B라고 하는 스피커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있어. 이게 A, 이게 B. 그러니까 경로차는요. 이거 직각삼각형 보이냐? 이죠? 3대 4대 5 이거 2.5. 그러니 두 개의 경로차라고 하는 게 0.9예요. 지금 두 개의 경로차가 0.5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경로차인 이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큰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파장은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건 파장이 가장 긴 거는 뭐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0.5인 곳에서 됐어? 네. 상쇄 간섭이 일어나려면 경로차가 이거니까요. 얘는 2분의 랑다인 지점이면 되겠죠. 됐어? 이게 요거이면 가장 큰 파장이겠죠. 맞냐? 그러면 파장의 길이가 얼마이면 되겠냐? 1m인 지점 1m짜리이면 가장 큰 상쇄 간섭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가 실제로요. 비행기나 자동차에서 엄청나게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젊은 오빠들이 뒤에 자동차 똥꼬에는 이거 뜯어내면 웅 하고 소리가 나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는데 문제는 이 뒷부분을 이제 어른들은 마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소음 제거기가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요. 자, 그 뒷부분에 있는 그 파이프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래요. 그래서 소리가 가다가 하나는 소리가 이렇게 가고요. 하나는 이 경로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요 길이만큼의 경로가 더 길어지는 거죠. 됐어? 이 길이만큼의 경로가 더 길어져서 그 경로에 해당되는 것들이 반파장 차이가 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갔을 때보다 요 곡선으로 갔을 때 요 차이가 반파장 차이가 나게끔 하시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끔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음 제거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파동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쇄 간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25분 정도 있으니까 저 빛의 이중성 그냥 갚아버려도 되죠. 너무 힘들진 않잖아. 그치? 어차피 앞부분 다 풀어서 없이 앞부분에 숙제가 없으니까 232페이지 봐. 자, 232페이지 보시면 이제 빛의 이중성 중에서요.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건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증명이 되니까 과학자들이 아, 빛은 파동이야 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과학자가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옛날의 과학은 절대 과학이었어요. 절대 진리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아니면 X, O, X 둘 중에 하나야. O이면 X가 아니라는 거고 X면 O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과학은 절대 진리야. 이거 아니면 저거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알려준 이 상황에서 입자의 성질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면 빛은 파동이라는 거야, 입자라는 거야. 이게 이제 맹목이 와요. 입자가 아니어야 파동이고 파동이면 입자일 수 없는데 빛이라는 건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입자의 성질도 있다는 건 그동안의 과학적 현실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과학적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과학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상대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적 현상은 현재 과학적 기술에 의해서 이거다라고 발견해 볼 뿐이죠. 앞으로 과학 기술이 더 발달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 잘못된 거다라고 수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 그 현상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80%인데 지금 나타난 거야. 이 현상이 나타날 확률은 30%밖에 안 됐는데 우연히 그 현상이 나한테 나타난 걸 발견한 거야. 라고 하는 모든 현상들이 나타날 걸 확률적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과학은.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도 나타나게 되면서 현대 과학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과학은 더 확실해지는 게 아니고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걸 불확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과학적 현상들은 이거 다가 아니고 이게 나타날 확률이 몇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이 파동성이라고 하는 건 간섭으로 실험을 했다면 빛이 입자야라고 하는 빛의 입자성을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실험하게 되는데 그 실험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이 광전 효과는 물원 물투에 다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토마스 영의 실험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이 둘은 물리 1, 물리 2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이 입자성을 띠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건 사실은 빛의 성질 때문인데요. 빛도요, 소리처럼 성질이 있어요. 소리의 세 가지 요소가 크기, 높낮이, 맵시잖아요. 빛도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자, 빛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이 뭐냐면 빛은 밝기와 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빛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밝기와 색. 그러니까 빨간색 빛이라도 흐린 빨간색 빛이 있고 눈부신 빨간색 빛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밝기와 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빛의 밝기와 세기가 빛이 파동이라면 밝기를 결정하는 건 뭐고 색깔을 결정하는 건 뭔데? 라고 하면 파동의 입장에서의 밝기는 바로 진폭입니다. 진폭이 클수록 밝은 빛, 진폭이 작을수록 어두운 빛 이거예요. 그러면 색깔은 뭐예요? 진동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빛의 삼원색 뭘까요? RGB, 빨초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인데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진동수가 큰 빛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빛의 진동수를 1이라고 본다면 초록색 빛의 진동수는 10, 파란색 빛의 진동수는 100 이런 느낌으로 진동수가 달라서 우리 눈의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빛을 입자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이게요. 빛을 입자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결론 먼저 드리는 거예요. 빛을 입자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빛의 색깔은 똑같이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건 이거 같다. 이건 같다. 입자로 보던 파동으로 보던 빛의 색깔은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근데 밝기를 보는 입장이 다르다. 이겁니다.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밝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런 파동도 있고 이런 파동도 있다면 얘가 눈부신 빛, 이건 흐린 빛 이런 뜻이야. 됐죠? 자, 근데 얘가 파동이 아니라면 이걸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눈부신 빨간빛도 있고 흐린 빨간빛도 있단 말이죠. 빛의 밝기는 그러면 입자라면 뭐가 결정해? 빛의 입자를 우리가 광자라고 합니다. 빛 광자, 입자 자자, 광자라고 합니다. 빛이 입자성을 띠고 있을 때 그 빛 입자 한 개 한 개를 광자라고 합니다. 광자 한 개, 광자 두 개 이렇게 됩니다. 자, 빛의 밝기는 바로 이 광자의 수에 의해 결정돼. 빛 입자가 한 개 오면 흐린 빨간 빛이야. 빛 입자가 100개 오면 눈부신 빨간 빛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빛의 밝기는 오는 빛의 입자수에 의해서 결정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파동의 입장으로 본다면 빛 에너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파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야. 매질에 따라 비례 상수는 달라. 그죠? 파동인 경우에는요. 파동에서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A제곱, F제곱. A가 진폭인 거 아시죠? F가 진동수인 거 아시죠? 진폭과 진동수가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 없죠. 왜? 진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됐죠? 빛이 입자일 때 빛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HF입니다. HF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 H라고 하는 건 플랑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낸 상수값이에요. 빛이 입자일 때 비례 상수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라고 하고요. F는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일 때 진동수만 에너지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E는 HF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합니까?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둘의 공통점을 가지고 실험하기는 의미가 없죠. 그럼 뭡니까? 차이점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죠. 차이점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밝기가 만약에 파동이라면 진폭에 의해 결정되고 진폭을 내가 크게 하면 그 파동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입자라면 진폭이라는 건 그 밝기는 진폭하고 무관해. 밝기는 진폭하고 무관해. 그러니까 밝기를 아무리 크게 해도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정말 밝기를 더 밝게 할수록 에너지가 커지냐 아니면 밝기하고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무관하냐 이거 보겠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를 실험할 때요. 빛의 밝기를 변화시켜요. 빛의 밝기. 이 빛의 밝기가 에너지와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파동이어야 돼. 빛의 밝기가 에너지와 비례하는 값을 가지면 이건 파동이라는 거야. 근데 빛의 밝기와 밝기는 뭐야? 자, 빛의 밝기와 에너지가 무관하다. 에너지가 무관하다면 됐어? 얘는 광자라니. 입자라니. 요걸로 실험했어. 그랬더니 결론 밝기는 에너지와 무관해. 그 순간. A거든요. 그럼 선생님, 빛은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항상 두 가지 성질이 다 나타나요? 아니요. 어떨 때는 파동의 성질이, 어떨 때는 입자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는 파동의 성질이 나타납니까? 모든 순간이요. 매 순간 보편적으로 빛은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특정한 어떤 순간에만 입자의 성질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순간이요? 라고 하면 그 순간이 바로 빛이 누군가와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빛이 누군가와 충돌을 하는 그 순간에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요. 충돌할 때만. 충돌하지 않을 때는 그냥 파동의 성질이 같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실험을 보면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자, 이 금속이라고 했지 비금속이라고 안 했거든요. 금속이라면 여러분들 여기에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하는 이런 물질을 낳다는 거죠. 자유전자는요, 북박이 전자보다 쉽게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운동속도가 되게 빠른 애들을 얘기해요. 자,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금속 물질에다가 엄청나게 센 빛을 쏘이는 거죠. 그러면 센 빛이 오다가 금속이랑 충돌하는 이 순간에 입자성이 들어간다고요. 입자성으로 바뀐다고요. 됐죠? 그래서 충돌을 하는 이 순간에 빛이 바로 빛 입자로 바뀐다는 거죠. 빛 입자의 성질을 띈다는 거야. 이때 빛 입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광자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렇게 구한다고요. E는 H. 이렇게 구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이랑 충돌하는 순간 빛에 대해서 입자성이 드러나면서 광자들이 막 나타나. 근데 어떤 광자는 에너지를 10 가지고 있는 광자도 있고요. 어떤 빛은 에너지를 100 가지고 있는 광자, 1000 가지고 있는 광자, 2 가지고 있는 광자, 이런 광자들이 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이랑 부딪히면서 빛은 광자로 바뀌고 그 광자마다의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빛들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들이 오면 여기 있는 자유전자는 그 중에서 하나의 빛을 먹어요. 하나의 빛을 먹는데 이때 전자처럼 아주 작은 아이들 미시세계에 있는 입자들은요 광자 하나를 전자 하나가 먹습니다. 전자 하나가 한 번에 광자를 20개 먹을 수 없습니다. 전자 하나는 한 번에 광자 1개밖에 못 먹습니다. 됐죠? 그러면 광자를 먹는다는 건 광자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자는 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실제로 원자 속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자 핵 속에 있는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죠. 그 인력이 20이라고 쳐봐. 그러면 얘가 전자가 밖으로 탈출하려면 이 인력을 끊고 튕겨나가야죠. 그러니 적어도 전자가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전기력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걸 끊고 탈출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끊고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서 흡수해? 광자가 가지고 있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거 먹고 끊고 탈출합니다. 그래서 빛 먹고 탈출한 전자를 우린 뭐라 합니까? 광전자라고 합니다. 빛 먹고 탈출한 전자를 광전자. 이렇게 해서 광전자가 튕겨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효과라고 하죠. 이걸 아인슈타인이 실험했다는 거예요. 빛 먹고 전자를 탈출하게 해서 걔가 탈출하는 걸 확인하는 실험, 광전효과 실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조건이 있겠죠. 전자는 광자를 먹고 탈출해야 되는데 적어도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탈출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였죠. 그러니까 얘는 탈출하려면 20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기 2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었다? 탈출 못하는 거죠. 됐죠? 10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었다? 탈출 못한다니까요. 100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었다? 그럼 탈출해.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광자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탈출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광자가 에너지를 얼마 가지고 있냐 100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근데 얘를 탈출하려면 에너지가 20은 탈출할 때 써야 된다.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함수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름 붙인 거야. 내가 붙인 게 아니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워크 펑션 그래서 W라고 쓰고요. 한국말로 이함수라고 합니다. 전자마다 금속에서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이함수만큼의 에너지를 빼겠죠? 됐어. 그래서 그것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탈출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광자가 에너지를 100 가지고 있었는데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탈출하기 위해서 이함수가 20이니까 20만큼 썼겠죠? 그러면 탈출 후에 선생님 에너지는 보존된다며. 그럼 80이라는 에너지가 남네? 남죠. 그 80이라는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그 80의 에너지는 전자에 뭐가 될까요?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탈출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그 광자 한 개를 먹는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느냐에 따라 전자는 탈출할 수도 있고 탈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그 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함수라고 하고요. 적어도 이함수보다 크거나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은 전자만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탈출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워크 펑션도요. 최소한의 에너지 적어도 요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져야만 탈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가 돼.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W로 쓸 때도 있고 HF0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W로 바꿔놓으면 이거 가지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거를 그대로 함수로 바꾼 거예요. 함수. Y는 AX 플러스 B. 됐어? 네, X에 대한 함수로 쓴 거잖아요. 이게 함수예요. H 마이너스 W 그거죠. 그래놓고 우리는 함수를 그릴 때 X축, Y축 보여요? X축, Y축 이거죠? X축, Y축. 그 중에서 얘는 X축을 X가 아니고 진동수로 놓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Y축을 Y로 놓지 않고 운동 에너지로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요, 요거는 X축에 해당되는 입니다. 내가는 Y를 대신하겠다는 의미라면 이제 아세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X 앞에 있는 이 A가 기울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F 앞에 있는 이 플랑크 상수가 기울기인데 이거 상수죠. 기울기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W인데요. 이 W는 여러분이 HF0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 금속이 구리라고 치자. 구리에서 금속을 탈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가 20이었다고 치자. 저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마이너스 Y가 Y절편 얘죠. 그러니까 이거의 절대값이 바로 얘 일함수예요. 그렇죠? 절대값이 일함수고요. 요때요. 이 진동수에서 요 X절편이 F0로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 맞습니까? X절편이. 자, 그거를 우리는 문턱 진동수. 이 문턱을 넘어야 탈출할 수 있어. 또는 한계 진동수.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를 주면 탈출 못해서 점선으로 표현한 거야. 그렇죠? 이 문턱 진동수를 넘는 순간 실제로 전자가 탈출할 수 있어서 실선으로 그리고 있는 중이야. 됐니?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 F0의 2배 되는 EF0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줬다. 그러면 먹고 탈출하겠지. 운동에너지 요만큼 나오겠지. 그런 뜻이야. 알겠어?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놓고 요 기울기가 뭐라고요? 플랑크 상수라고요. 이게 구리야? 라고 친다면 만약에 구리가 아니고요. 철로 바꾸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져요? 라고 하면 구리가 아니고 철로 바꿔도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여야 되니까 금속마다 기울기 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턱 진동수가 어디냐에 따라서 탈출하기 쉬운 금속, 어려운 금속.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똑같은 진동수를 줬을 때 얘는 운동에너지 얼마네? 얘는 운동에너지 얼마네? 또는 똑같은 진동수를 줬을 때 이 새끼는 탈출하는데 이 새끼는 탈출 못하네? 뭐 이런 것도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할 거지만 뒷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거 마무리해드리고 그래서 물리원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빛의 이중성도 하고요. 물질의 이중성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마무리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